고구려의 초기 성장 과정, 전쟁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고구려가 중국과 전쟁을 통해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과 전쟁은 부정적인 영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았다. 고구려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이것을 설명해본다. 기원전 75년경 압록강 중류에 살던 주민들이 중국인들이 세운 현도군을 몰아내고 일대의 불악 집단을 형성한다. 이후 이 불악 집단은 차츰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성읍국가로 성장한다. 그러다 기원 후 50년경 부여지역에서 이류한 게르부 고씨 집안이 토착 세력을 누르고 고구려를 건국한다. 연맹왕국의 시작이었다. 이후 고구려는 빠르게 인접 소국들을 복속시키고 이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서 요동군을 접한다. 이때 태조왕은 요동군과의 전쟁으로 2천여 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데려온다. 당시 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포로노에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포로로 데리고 온 중국인들이다. 로마와 게르만 부족들 사이의 전쟁만 보아도 그 접경 지역에서의 인구 교류를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로마는 용맹한 용병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게르만족은 로마의 발달된 문명을 체득할 수 있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인 포로들 중에는 솜씨 좋은 수공업자, 기술자들도 많았다. 반대로 고구려 포로 중에는 사냥과 기마술에 탁월한 전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이들을 끊임없이 자국으로 이주시키면서 농기구, 도자기, 수레무기, 학문 등의 발전을 꾀할 수 있었고 문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고대시대의 전쟁은 영토보다 포로 노에게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구려에서는 그랬다.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구려의 넓은 땅덩어리만 가지고 판단하려 한다. 6세기 이후로 삼국의 인구는 각각 100만 명 내외로 엇비슷했다. 한편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가 되면 고구려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을 맞이한다. 당시 중국에서는 황건적의 난이 발생했고 고구려로 수많은 유민이 들어온다. 인구의 증가는 곧 생산력의 증가, 군사력의 증가, 기술의 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본다. 4세기 후반 고구려의 고국 양왕은 홍선비족의 전연과 전쟁을 벌이며 요동에서 포로 1만여 명을 잡아오기도 한다. 고구려 후기의 성장 과정, 민족이란 개념은 무의미했다. 여기서 고대 국가의 특징을 잠깐 짚고 넘어간다. 1. 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처럼 주민들을 호적에 가두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철저히 막았던 시대가 아니었다. 때문에 인구의 유출입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이었다. 2.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다. 영토를 정복하더라도 그게 모두 실질적인 영토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간접 지배 형태가 많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시는 정된 국경이 없었던 데다 인구의 유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 인구 구성이 늘 바뀌는 시대였다. (4세기) 중엽 전연에 망한 부여 유민들이 고구려의 영토를 거쳐 한반도 남단까지 내려왔던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로 고정된 민족이 있을 수 없는 시대였고 자신이 사는 곳이 어느 나라 영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였다. 이러했으니 먹고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이 나면 자연스레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었고 흉년이 들거나 전란이 발생하면 인구는 외부로 유출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3세기 초부터 6세기 후반까지 무려 400년간의 대혼란을 겪는다. 고구려로서는 매우 운이 좋았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이 시기 중국으로부터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왔는데 워낙 많은 유민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우려한 중국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듣기도 했다.
552년 북제 사신은 고구려 양원왕에게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휘두르며 항의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이에 고구려는 귀화한 중국인 중 2만 5천여 명을 돌려보냈다 하는데, 참고로 2만 5천여 명이면 당시 고구려 인구의 2%에 가까운 엄청난 수치였다. 그런데 고구려가 막대한 손실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들을 돌려보냈던 이유는 당시 고구려의 사정이 너무도 안 좋았기 때문이다. 북쪽에서 신흥 세력인 돌골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남쪽에서는 나제동맹군이 뒤치기를 하고 들어와 한강 유역을 털어먹고, 설상가상으로 내부적으로는 귀족들끼리 내란을 일으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구려 후기로 갈수록 이주민들에 의해 고구려 문화는 점점 중국을 닮아가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한자의 보급과 서적의 교류로 고구려 귀족들은 중국의 문호 구양순의 글을 애독하기도 했고, 중국식 그릇인 변두를 사용하고 중국 복식을 즐기기도 했다. 어쩌면 이는 4세기 초 낙랑군을 복속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당시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발전했던 낙랑군 일대는 고구려의 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고구려는 낙랑을 복속시키고 1세기 후에는 수로 도읍을 옮긴다. 결론 짓자면 고구려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그런 가운데 인구의 상호교환, 문화교류, 무역도 활발했다. 그렇기에 낙랑의 주민들, 중국의 전쟁포로 귀화인 망명객들은 고구려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추정컨대 중국계와 낙랑계를 합한 인구수가 상당한 수를 차지했을 것이다. 중국 논문에 따르면 고구려 총인구는 약 80만 정도로 순수 고구려인은 30% 정도에 불과했다 한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 당시에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는데 말이다.